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여성이에요. 배낭여행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현재 내가 짊어지고 있는 배낭의 무게는 내 업보의 무게와 같다.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가방에 이것저것 많이도 챙겨넣게 되잖아요. 꼭 필요해서 넣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욕심을 부리는 건데요. 정작 배낭을 짊어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어요. 시종일관 어깨를 꽉 짓누르는 엄청난 가방 무게에 당장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거든요. 그놈의 욕심이 즐거워야 할 내 여행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인생도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될 걸 꼭 욕심을 부려서 일을 망쳐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저희 시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결국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거든요.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의 아픔을 걱정해 드려야 하는 게 맞겠지만 솔직히 그럴 마음이 손톱만큼도 안 들어요. 오히려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다고 생각할 정도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아버지에 얽힌 저희 집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부모님 도움 없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양가 부모님들 형편이 힘들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저랑 남편이 맞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한테 기대기보다는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 거였죠.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왜 부모가 노후 자금을 깨서 집을 해주고 빚까지 져가며 혼수를 해줘야 하는지 말이에요. 결혼을 한다는 건 부모 그늘을 벗어나 독립을 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작부터 부모 도움을 받는 거죠? 제 주위 사람들만 봐도 결혼할 때 부모한테 도움받는 걸 너무 당당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들 눈높이만큼 부모가 해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내 손으로 번 돈은 금쪽같이 여기면서 왜 부모님들이 힘들여 번 돈은 그렇게 쉽게 아는 건지. 저는요, 나중에 혹여 자식한테 남겨줄 재산이 생긴다 해도 절대 공짜로는 안 줄 거예요. 내가 번 돈을 가지려거든 자신들도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라고 말이죠. 그건 제 남편도 동의하는 바고요. 저는 20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살았어요.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독립은 단순히 사는 집만 나와 사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대학을 다녀야 했기에 금전적으로는 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제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과외도 하고 카페 알바도 하고 방학 때는 학원 강사 보조일도 하곤 했어요.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을 만나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였지만 군복무 때문에 학년은 저보다 한 아래였어요. 같은 과 선후배 사이다 보니 통하는 것도 많고 서로 도움도 많이 되었죠. 둘 다 맞이다 보니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일찍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자리를 잡고 결혼할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도 좋지만 둘이 함께 시작하면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들은 반대를 하셨죠.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결혼이라니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취직을 하면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4개월쯤 지나 저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어요. 결혼식은 남편이 졸업을 하면 올리기로 하고 먼저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이렇게 혼인신고는 서두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무렵 시부모님이 지인으로부터 펜션을 헐값에 인수받아 펜션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지역이 서울 근교가 아니라 남해 쪽이었어요. 시동생은
군복무 중이라서 상관없었지만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살 곳을 구해야 했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따로 집을 구할 거 없이 혼인신고하고 제 원룸에서 함께 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외벌이 부부로 임대주택을 신청할 생각이었어요. 소득 제한이 월 300만 원 정도여서 둘 다 직장 생활을 할 경우 신청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혼인신고를 하고 처음 몇 달은 제가 살고 있던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이후 임대주택에 당첨이 된 후에는 저렴한 가격의 투룸주택에서 살 수 있었어요. 남들이 결혼을 할 때 신혼집 마련에 큰 돈을 쓰는 것과 달리 우리 부부는 저렴하게 신혼집 마련을 한 셈이었죠. 제가 살던 월세 원룸을 정부 도움을 받아 투룸으로 바꾼 거니까요. 저희 부부한테는 참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보시기에는 안 그랬나 봐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혼집을 임대주택에서 시작하는 건 너무하잖니. 우리도 그렇고 너희 시댁도 그렇고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궁상을 떨어? 집은 처음에 마련해두면 평생 불려가며 살 수 있는 초기 자본이야. 그거 없이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갑자기 나가게 되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보증금도 원룸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때 돼서 어떻게 전세금을 마련하겠냐고. 우리가 반은 대줄 테니까 시댁에 반 대달라고 해봐. 아파트가 어려우면 전세 빌라라도 들어가라고. 엄마, 서울 집값이 한두 푼인 줄 알아? 빌라 전세도 3, 4억이 기본이야. 그 큰 돈을 왜 부모님한테 부담을 줘? 요즘은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어서 우리 아빠도 언제 퇴직하게 될지 몰라. 그런데 나한테 목돈 빼서 해주면 정윤이랑 대윤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려고? 걔들 결혼할 땐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자식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암튼 나랑 그이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살기로 했으니까 집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제 밑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 동생이 각각 하나씩 있는 처지라 부모님한테 부담이 되기 싫었어요. 자식 셋한테 이래저래 돈을 뜯기고 나면 부모님이 정작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돈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게 뻔하잖아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 한번 제대로 못 누리고 말년까지 돈 걱정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대학까지 보내놨으면 부모로서 할 책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후 자식의 삶은 스스로 개척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남편도 살면서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임대주택에 살면서 원룸에 살 때보다도 월세도 적게 나가고 방 2개에 거실까지 있어서 삶의 질은 훨씬 높아졌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임대주택을 나가게 되었어요. 총 소득이 높아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동안 외벌이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모아둔 돈도 없고 해서 결국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때 기적처럼 길이 열렸지 뭐예요. 행복주택에 당첨이 된 거예요. 물론 현재 우리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직장인의 장점이 뭔가요?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거래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남편네 회사가 좋아서 그런가 남편 앞으로 대출을 받는 게 금액도 많이 나오고 이자도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앞으로 대출을 받아 3룸짜리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어서 10년 동안은 집 걱정을 안 하게 된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행복주택 보증금이 그리 높지 않아서 대출금 이자 부담은 별로 없었어요. 가진 거 없이 원룸 하나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2년 조금 넘은 시점에 3룸짜리 신축 아파트 생활로 변하다니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닌가요? 서울에서
이 정도 평수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못해도 10억 가까운 금액은 있어야 하니 우리한테는 로또를 맞은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이제 남편이 취직도 했겠다. 집 걱정도 없겠다. 슬슬 결혼식을 올려야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하기에 앞서 상견례부터 했어요. 처음 결혼 얘기가 나오던 시절 양가 부모님께서는 따로 만나신 적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 어디까지나 잠깐 얼굴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이번 상견례가 제대로 된 첫 만남이 되는 셈이었어요. 우리가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바람에 순서가 뒤바뀌어서 좀 어수선하게 됐지만요. 그렇게 성사된 상견례 자리는 시부모님이 펜션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부부와 친정 부모님 그리고 제 여동생이 주말에 남해에 있는 시부모님 펜션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 친정이 포항이라서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는 것보다 남해로 가시는 게 편하다고 하셔서 그러기로 한 거였죠. 남동생은 군복무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고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여동생만 참석하기로 했고요. 시아버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펜션에서 하루 머물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보내기 미안해서 그래. 온 김에 하루 푹 쉬다 가면 좋잖니. 여기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가만히 있자. 그럼 방을 몇 개 준비해야 되나? 너희 부부가 하나 쓰고 사돈 내외가 하나, 사돈 처녀가 하나. 총 3개 준비하면 되겠지? 어머 아버님, 그러실 거 뭐 있어요. 제 여동생은 부모님이랑 같이 쓰면 돼요. 그냥 2개만 준비해 주세요. 에이, 다 큰 처녀를 어떻게 부모님이랑 같이 방을 쓰게 해. 마침 빈 방도 많으니까 그런 걱정 말아라. 그럼 방 3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님의 이 말을 별뜻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펜션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오전 펜션을 나서려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숙박비는 누구한테 받으면 되냐? 원래는 주말이라 추가 요금이 붙는데 사돈끼리 야박하게 그럴 수야 있나? 그냥 평일 금액만 받으마. 너희랑 사돈 처녀가 쓴 방은 스탠다드 룸이니까 하루에 9만원씩 해서 18만원. 그리고 사돈 내외가 쓴 방은 독채라서 1일 34만원이니까 총 52만원이구나. 현금으로 하면 50만원에 해주고 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있어서 DC는 어렵겠구나. 그래, 뭘로 하겠니? 현금이 낫지?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누구 때문에 먼 길을 달려 남해까지 온 건데요. 그래놓고 가족들한테 장사를 하려 들어요? 아니 아버님, 그런 게 어딨어요. 처음부터 숙박비를 받겠다고 하셨으면 저희가 여기서 잘 일은 없었죠. 제 친정까지 3시간 거리인데 저희 부모님이 뭐하러 사돈댁에서 주무셨겠어요? 집으로 가셨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과 저희 아빠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숙박비를 내라고 했다 말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는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달래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버지가 펜션 때문에 자리를 못 비운다고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놓고 장사를 하려 드시면 어떡해요? 그건 그거고 숙박을 하면 집에 와서 잠을 잤으면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과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니. 게다가 주말 요금도 아니고 평일 요금으로 받겠다는데 나도 이 정도면 많이 배려한 거다. 안 그렇습니까, 사돈? 그 말에 저희 아빠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이내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아버님이 확인 사살을 하시더군요. 사돈, 카드는 수수료 때문에 DC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일단 고지는 했으니까 카드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아빠 카드를 받자마자 얼른 결제를 해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아빠 차를 얻어 타고 진주역까지 와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왔어요. 진주역까지 향하는 차 안에서
아무도 숙박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들 그 일로 심기가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 얘기를 꺼냈다간 싸움이 날 게 뻔했기에 말을 참았던 거죠. 하지만 진주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물론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때는 남편한테라도 화를 내지 않으면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게 이런 경우 자기도 화가 나니까 날카롭게 반응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묵묵히 제 화를 다 받아주곤 제 화가 조금 누그러지자 조용히 안아주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우리 아버지 대신해서 사과할게. 그리고 장인어른이 내신 숙박비는 내가 장인어른께 연락해서 계좌로 보내드릴게. 자기가 돈이 어딨어. 매달 용돈 타서 쓰는 처지에. 설마 나 몰래 비상금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야. 용돈 모아둔 거야. 됐어. 용돈이 얼마나 한다고 한 푼 두 푼 모은 걸 쓰게 해. 생활비에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님 댁에서 절대 잠은 안 잘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알았지? 뻔히 아는 용돈인데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 돈을 쓰게 해요. 그래서 생활비를 쪼개서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끝까지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펜션에 가보니 손님도 없는 것 같더라며 힘들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은 그냥 덮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결혼식을 하고 몇 달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코로나 창궐이었죠. 처음엔 이러다 금방 괜찮아질 거라는 안일한 안심을 했는데 이게 점점 확산이 되더니 결국 직장도 재택근무로 바뀌고 대중시설 대부분이 셔터를 내리게 된 거예요. 숙박업을 하는 시댁은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시댁에 연락을 드릴 때마다 어머님은 울먹이셨고 아버님은 잘 드시지도 못하는 술까지 드시곤 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월급이 잘 나오는 상황이라서 시댁 생활비조로 매달 얼마씩 보내드리곤 했어요. 1년을 그렇게 장사를 망친 시부모님은 결국 펜션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부동산에는 저희 시아버지 말고도 많은 숙박업소 사장님들이 펜션이며 모텔 등 내놓으신 참이라서 펜션을 사겠다는 작자는 나서지 않았죠. 기약 없이 펜션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부모님은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러웠어요. 코로나 전국도 점점 안정이 되어 갔지만 여전히 숙박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 남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누나, 사돈 어른이 하시는 펜션 말이야. 그거 아직 안 팔렸어?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한번 맡아서 해볼까 해서 말이야. 뭐? 네가 펜션을 하겠다고? 학교는 어쩌고? 아니, 그보다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펜션을 해? 그동안 큰 누나한테는 말 안 했는데 나 학교 그만두려고. 엄마랑 아빠한테도 말씀드려 놓은 상태야. 군생활하면서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나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장사 쪽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주식이랑 코인으로 모은 돈이 한 5천 정도 있거든. 물론 그 돈으로 펜션을 사는 건 택도 없겠지. 그래서 아빠랑 동업을 할까 해. 아빠가 자금을 대고 내가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누나 생각은 어때? 어떻긴 뭐가 어때요?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오래 숙박업을 해온 사람들도 손 털고 나가려는 판에 이런 시국에 펜션을 하겠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가당키나 한가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아빠가 시아버지 펜션을 인수했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펜션을 인수한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더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 시아버지가 시세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에 저희 아빠한테 펜션을 넘겼다는 사실이었죠. 그 금액은 아버님이 지인한테 펜션을 인수할 때의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었어요.
한마디로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아빠한테서 한몫 제대로 잡은 셈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 아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남도 아니고 사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놈아, 내가 거기서 손해본 게 얼만 줄 아냐? 당연히 손해본 건 남기고 되팔아야지. 그걸 그냥 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네 장인이야. 좋은 회사 간부급인데 그 정도 돈이야 돈이겠냐? 어려울 때 있는 사람이 돈 좀 쓰는 건 당연한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애비한테 소리부터 지르고 그래. 앞으로 펜션 문제로 떠들 거면 전화하지 마라. 나는 돈 돌려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정말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사기꾼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르긴 해도 남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 코로나로 손해본 걸 왜 제 부모님한테 보상을 받아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네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지 뭐냐. 설마 사돈이 비싸게 팔아먹겠냐면서. 그런데 세상에 2배나 받아먹을 줄 누가 알았다니. 얘, 네가 시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 어려울 때 팔이 날리던 펜션을 인수해준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니? 그이가 진작 전화했지. 시세대로만 받고 차액 돌려달라고 몇 번이나 전화해서 부탁했는데도 절대 안 된대. 자기가 손해본 거 생각하면 이것도 싸게 넘긴 거라나? 우리 아버님 완전 도둑놈 싶보라니까. 그러게 아빠랑 대훈이는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해? 열받아서 정말. 아무리 가족이라고는 해도 돈 문제로 빈정이 상하고 나니까 명절이고 시부모님 생신이고 찾아뵙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만 시댁에 보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전화해서 저한테 어찌나 뭐라고 하시는지 참다 못해 저도 폭발하고 말았지 뭐예요. 아버님, 제가 처음부터 나쁜 며느리였나요? 아니잖아요.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아버님이세요. 솔직히 남이었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계약 취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했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며느리한테 소송당해서 아버님 법정에 세우는 거 안 하려고 참은 거라고요. 이 정도면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며느리로서 할 만큼은 한 거예요. 아버님은 이 속 다 찾아가며 주변에 피해를 주고 사시는데 왜 저만 며느리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해요? 저도 싫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고 기부가 있으면 테이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한테 며느리 노릇 강요하지 마세요. 하도 성질이 나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후 몇 번이나 아버님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어요. 저희 집에서 호의를 베풀어주니까 아주 우릴 호구로 취급하는데 뭐하러 시부모 대접을 해줘요. 물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간에 껴서 소갈이하는 남편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소 어머님께는 악감정이 없었지만 초록은 동색이란 생각에 어머님의 방문도 달갑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네 시아버지가 너희 친정에 못할 짓 한 거 안다. 변명 같지만 나도 그러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렸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한다고 무슨 소용이겠냐만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말만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이거 준비하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 뭐니. 이거 받아라. 어머님이 내민 종이봉투에는 5만원권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어요. 좋기 수천만 원은 돼 보이더라고요.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가져온 거니까 받아주렴. 사돈네외 찾아뵙고 직접 전해드리는 게 맞겠지만 면목이 없기도 하고 내가 찾아가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너한테 주는 거야. 나 대신 친정부모님께 대신 전해다오.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어머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아버님이 주셨을 리는 없고 혹시 어디서 대출이라도 받으신 거예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 농지를 좀 받은 게 있었어. 영 안 오를 것 같더니 그래도 세월이 흘렀다고 가격이 꽤 되더라고. 그거 판돈이야. 네 계좌로 보내면 편할 일인데 네가 통 전화를 안 받으니 별 수 없이 현금으로 들고 왔다. 이거 들고 전철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찌나 다리가 후들거리던지.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봤어야 말이지. 너도 이거 들고 회사로 가지 말고 당장 은행에 넣어라. 그날 어머님이 건네주신 돈은 4,300만 원이었어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아버님이랑 사시면서 평소 반찬값도 그때그때 아버님한테 타서 쓰시는 어머님을 알기에 돈 봉투를 받는데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어머님은 불이 나게 자리를 뜨셨어요. 어머님께 받은 돈은 회사로 가는 길에 아빠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돈을 보낸 사정을 들으시더니 낮게 탄식을 하시곤 시어머니께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아빠, 그냥 받으세요. 손해본 게 얼만데 그래요. 물론 어머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냥 날리긴 아깝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피식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간 말은 안 했다만 실은 펜션 말이다. 대훈이가 수완이 좋은 건지 운때가 좋았는지 모르겠다만 요즘 펜션이 엄청 잘 돼서 녀석이 아주 돈을 쓸어 담고 있어. 매달 내 통장으로 보내는 수익금도 내 월급의 몇 배는 된다니까. 그래서 요즘 네 엄마가 아주 신바람 났다. 말년에 돈복 터졌다고. 젊은 친구들 취향대로 펜션을 조금 손봤다고 하더니 인스타인가 어디에 사진이 올라가서 예약이 연말까지 풀이래. 네 엄마랑 내가 한번 가겠다니까 빈방이 없다고 오지 말라는구나. 나 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대윤이 녀석한테 사업수단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니?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순수익만 해도 2억 가까이 된대. 그러니까 그 돈은 안사돈한테 드려라. 바로 네 통장으로 이체할 테니까 꼭 사부인께 전해드려. 알았지? 통화를 마치고 몇 분이 안 지나서 아빠는 제 통장으로 그 돈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실감이 안 나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확인차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녀석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 솔직히 처음엔 사돈한테 화도 화가 나서 쫓아가서 따질까도 했거든? 근데 전화위복이었는지 홈페이지 새로 개설하고 재오픈하자마자 예약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북적이는 숙소보다 한적한 숙소를 많이들 찾아서 그런지 독채는 한 달 살게 하려는 사람들도 일찌감치 풀이고. 누나, 나 돈복 있는 놈이었나 봐. 아니지, 이 펜션이 돈 부르는 펜션인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이참에 돈 열심히 벌어서 숙박업계 백종원이 돼보려고. 들떠서 희죽대는 동생 목소리를 들으니 아빠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았어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해진 저는 그날 밤 한우를 사들고 집으로 갔어요. 아버님이 저희 아빠한테 펜션을 비싸게 판 이후 남편한테 늘 짜증만 냈던 게 미안해서 이참에 마음 좀 풀어주려고요. 한우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 제 눈치만 보던 남편은 펜션이 대박나서 아빠도 동생도 돈 세는 재미로 산다는 말을 전했더니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저한테 면목이 없어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다나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낮에 어머님이 주고 가신 돈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주말에 시댁에 들리자고 했죠. 생각 같아선 어머니만 살짝 불러서 따로 식사 대접을 할까 했지만 펜션 일도 잘 풀린 마당에 통 크게 용서하자 싶어서 시댁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오랜만에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은 제게 눈길 한번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 인사만 하고는 어머님하고만 대화를 했어요. 펜션이 잘 돼서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도 더는 원망 안 한다고 전했더니 어머님이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님 모르게 어머님 계좌로 돈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한사코 안 받으시겠다고 거절을 하시고는 나중에 돈 필요해지면 말하겠다고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또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펜션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가 얼마 뒤 제 친정으로 저희 아빠를 찾아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펜션을 다시 되팔라는 거였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딱 시세만큼만 돈을 내겠다고 하더래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서 한 소리 하셨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한테 2배 가까이 풀려서 팔아놓곤 판금액의 반값에 내사겠다고요? 아유,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입니까? 사돈은 우리가 호구로 보입니까? 안사돈, 말이 좀 지나치십니다. 호구라뇨.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그리고 말입니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오해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 끊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바깥사돈한테 그만큼의 돈을 받은 건 펜션 가격 외에 권리금을 얹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팔 때도 다들 권리금은 받고 팔지 않습니까? 권리금은 파는 사람의 뜻에 따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사돈한테 사기를 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 섭섭합니다. 하는 말 하나하나마다 사람 복장 터지게 하는 재주가 있는 아버님 때문에 저희 엄마는 주먹으로 가슴을 팍팍 치시며 숨만 몰아쉬었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멈추지 않고 펜션을 되팔라는 압박을 해대셨죠. 그러자 그때까지 점잖게 계시던 저희 아빠가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사돈지간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몰상식하게 나오는 사람한테 끝까지 예의를 지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세상 사람들이 사돈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서 사돈한테 속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돈의 얕은 장깨에 속아주는 건 어쩌면 인정일 수도 있고 동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려고 만들면 상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사돈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웃돈을 붙잡한 게 권리금이라고 주장하시니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빠는 수첩 안에 들어있던 몇 장의 사진을 건넸어요. 그건 생활 쓰레기와 공사 후 남은 폐자재를 실어 나르는 트럭 사진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펜션을 인수한 뒤 뒷마당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수풀이 우거져서 일찍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들어있더군요. 온갖 벌레들과 모기, 구더기까지 득실거려서 이걸 치우고 복구하는데 든 돈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변호사 일을 하는 친구놈한테 물었더니 이건 전주인한테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참에 나는 배상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펜션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헐값에 팔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소리 마시고 쓰레기 치운 값이나 내놓으시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누나를 굴리며 뱀 혓바닥같이 혀를 날름거리며 횡설수설을 해댔고 듣다 못한 저희 아빠는 시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는 변호사 친구분을 통해 시아버지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 금액은 쓰레기 치운값 외에도 그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었던 날수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 보상까지 포함돼서 애초에 아버님께 청구했던 금액의 2배 이상이 되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시아버지는 이번에도 꼼수를 부리려 소송을 취하하고 대화로 협상하자고 했지만 아빠는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소송에도 져서 꼼짝없이 돈을 토해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왜 어머님의 돈이 신의 한 수가 된 것과 상관이 있냐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그 돈이 어머님이 중요한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빠와의 법정 소송이 끝나고 얼마 뒤 어머님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동안 아버님께 받았던 인간 이하의 대우와 폭력, 외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말이에요. 결국 아버님은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어머님께 드려야 했어요. 결국 아버님은 욕심을 부리다가 돈도 잃고 황혼의 이혼까지 당하고 두 아들한테도 절연을 당하면서 홀로 쓸쓸히 살게 되셨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나온 손주 얼굴도 못 보신 채 말이에요. 어머님은 시동생과 함께 살고 계신데 조만간 반찬 가게를 차리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상에 오른 반찬엔 젓가락도 안 되던 아버님 때문에 삼시세끼 온갖 반찬을 다 만들어 오셨던지라 반찬 만드는 건 자신이 있다시네요. 저도 어머님 음식 솜씨는 인정하는지라 모르긴 해도 반찬 가게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뼈를 물고 통나무 다리를 건너던 개가 물에 비친 자신을 보고는 그 뼈마저 뺏으려고 입을 벌렸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뼈다귀마저 물속에 떨어뜨리고 잃고 말았단 얘기요. 저희 아버님이 딱 그 개랑 똑같은 꼴이 된 셈이죠. 베풀 생각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드는 사람은 결국 자기 꾀에 인생을 망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